안녕하세요. 악친 천 변호사입니다. 네 번째 영상이네요. 똑같은 방식으로 판례를 좀 봐볼게요. 오늘은 투자 사기를 좀 봐보려고 하는데, 이게 뭐 돈을 빌려주는 원인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투자를 해달라고 해서 뭐 투자 내지 동업하자 이래서 투자해달라 이래서 돈을 빌려준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투자와 관련해서도 사기를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 사기 관련해서 한번 판례를 봐볼게요. 큰가? 이거 피고인이 두 명인데 한 명은 우선 보기 전에 이게 이 판결들을 보면은 사실 이제 뭐 통상적으로 판결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가 마치 실체적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진실이라는 말과는 좀 다르죠. 법원에서 인정하는 거는 이제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피고인이 주장하는 어떤 사실관계 중에서 그 증거관계에 비춰봤을 때 판사가 사실이라고 여기는 인정한 것에 불과한 거고 진실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진실은 A인데 판사는 B로 인정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 유무죄가 갈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 판결문만 봐서는 진실이 뭐인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판결에 나와 있는 이 글자만으로는 진실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드러나지 않는 증거관계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 당사자의 진술, 그러니까 관련자의 진술이 뭐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여간 판결이 곧 진실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판결만 봐서는 진실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가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그 판결은 1심에서 징역의 집행유예가 나오긴 했는데 항소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사건 번호만 알면은 뭐 항소 여부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들어가 보면은 이게 이제 사건 번호를 가지고 사건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옛날에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었었는데 요새는 이제 뭐 당사자명을 필수로 입력하도록 돼 있어서 이 당사자명을 모르면은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3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금 판결 선고가 2021년 8월 11일인데 좀 한 달 좀 지났나요? 네, 항소를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뭐 항소심에서 만약에 항소를 했다고 하면은 항소심에서 뭐 결론이 뒤집히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뭐 지금 상황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 1심에서 인정한 사실이 맞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그런 전제하에서 봐 보면은 A는 식당 운영하는 사람이고 B는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둘은 친구다. 뭐 오래전부터 친했다. 그리고 A는 10년 전 사업 실패로 신불자 상태였고 그래서 처 C 명의로 식당 사업자를 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식당 운영을 했다. 이런 사람들 엄청 많죠. 이거 반드시 뭐 나쁘다고 볼 수만 없겠지만 이런 사람들 더럽게 많습니다 정말. 뭐 사실 뭐 일부러 신불자 돼가지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하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그런 사람들 뭔가 규제가 뭐 필요할 것 같긴 한데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근데 이제 이 A라는 사람이 지 와이프 이름으로 뭐 식당 운영하는데 잘 안 됐대요. 그래서 뭐 직원 월급도 못 주는 상태였었는데
그래서 지 친구 B한테 공인중개 한다는 B한테 뭐 좀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달라. 그래서 B는 지 친구 A가 굉장히 뭐 그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는 사실 알면서도 돈을 빌리면은 자기도 그 중에 일부를 받기로 했나 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 피해자를 소개시켜줬다는 거예요. 피해자 D와 그 지인 E에게 피고인 A를 소개시켜줬다. 그래서 공모해서 피고인 A는 2018년 3월 26일경 뭐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자기 와이프 이름으로 운영한 식당 사업에 투자해라. 투자한 형식으로 3억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750을 주고 1년 후에 원금도 돌려주겠다. 식당 수입이 7, 8천 되고 상가 임대료도 월 1,000 이상 나오니 돈을 갚는 데 아무 문제도 없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 친구란 놈이 맞장구를 친 거죠. 식당 수익금도 많이 나오고 사업을 아주 잘한다. 그래서 전에도 다른 채권자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돈을 많이 받아갔다. 하면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뭐 B가 친구가 보증인으로 서명을 했다. 근데 실제로는 채무가 수억의 A, 피고인 F? 왜 F가 갑자기 나오지? 피고인 F는 없죠. 판결이 잘못 쓰인 거죠 지금. 여기 피고인 F라고 되어 있는데 피고인 A의 오타네요 보니까. 보시면은 판결도 이렇게 판결문도 물론 이게 지금 비실명 처리를 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원래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뭐 이름이 나와 있겠지만 이게 그 대법원에서 그 인터넷 판결서 열람제도에 판결서를 업로드를 하면서 비실명 처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나 봐요. 어쨌든 간에 법원도 실수한다는 거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법원도. 그래서 하여간 피고인 A가 채무가 수억에 달해서 이자만 겨우 지급하며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직원 월급도 밀려 있었대요. 여기 뭐 개털에 돈이 없었다는 거죠. 당시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기망하여 이성 피해자들로부터 2018년 3월 26일경 피고인 A의 처 C 명의 G 조합 계좌로 2억 9,250만 원을 받았대요. 근데 이제 일단 뭐 얘기하겠지만 날짜를 보면은 여기 판결문 상으로는 피고인 A가 2018년 3월 26일 날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렇게 뭐 피해자들을 기망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날 당일에 동업계약서를 쓰고 돈을 피해자들이 2억 9,250만 원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그 전부터 이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아마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 제안을 받은 그날 돈을 빌려준 게 돼버리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피해자들 입장에서 피해자들도 굉장히 신중하지 못한 거죠. 너무 뭐 성급하게 돈을 빌려준 거니까. 그래서 A는 2억 5,700만 원, B는 3,500만 원 사용했다. 이게 이제 범죄 사실이고 이런 범죄 사실에 대해서 피고인들이 뭐라고 주장하냐? 피고인들과 피고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릴 당시 자기가 처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모두 알려주었다. 그래서 기망한 적이 없다. 속인 적이 없다. 속인 적이 없고 돈을 빌렸는데 빌릴 때부터 사업이 어려웠던 게 아니고 돈을 빌린 이후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사업이 어려워져서 그런 거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아니었다 이거죠. 이게 아주 전형적인 구라입니다. 전형적인 구라. 다 이렇게 얘기해요. 돈 빌려가지고 안 갚는 사람들, 이렇게 특히 투자 명목으로 해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앉는 사람들이 100이면 99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왜냐면은 사기로 인정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망을 하는가 속일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이 결국에는 애초부터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져서 못 갚은 거다 이거예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피고인 B는 뭐 또 이제 이 얘기를 하죠. 피해자들에게 10개월가량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린 이후 사업이 어려워져 돈을 갚지 못한 것이므로 사기가 아니다 이건데, 이제 그러면서 방금 여기 딱 전형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게 실제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그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게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확한 사실관계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이 판결문 상으로만 봤을 때 실제로 이 피고인들이 사기를 친 게 맞다고 하면은, 사기꾼들이 보통 이 돈을 빌리고 나서 이런 투자나 뭐 이런 명목으로 해서 돈을 빌리고 나서 처음부터 이자를 안 갚는 게 아니에요. 보통 몇 달은 이자를 줍니다. 왜냐?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 몇 달 주다가 안 줘요. 그 다음부터는 약속을 어겨요. 왜? 그래야지 나중에 걸렸을 때, 내가 애초부터 안 준 게, 처음부터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니고 사업이 어려져서 못 주게 된 거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일부러 이자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돌려막기죠. 이 사람한테 빌려서 저 사람 이자 주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이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결국에는 뭐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 사건의 피해자 이전에 H라는 사람에게도 2억을 빌려서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자 주기로 하고 처음에 몇 달 주다가 뭐 이자를 너무 비싸다 그래가지고 이자를 줄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안 갚고. 그래서 이제 이 H라는 사람이 그 피고인한테 돈을 2억을 빌려주고 나서 안 갚으니까 H가 A랑 B에게, 피고인 A랑 B에게 계속 독촉을 한 거지, 돈을 빨리 갚아라. 그러니까 피고인들이 이 지금 피해자 여기도 이것도 또 못하네. 그러니까 이 피고인들이 지금 이 사건의 피해자를 새로 물색을 해서 그 피해자를 물색을 해서 이 사람한테 아까 2억 9,500, 3억 정도를 빌려가지고 그 중에 5천만 원을 이 H라는 사람한테 갚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굉장히 어렵게 써있지만 돌려막기를 한 거예요. 결국에는 기존에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한테 독촉을 받으니까 다른 피해자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5천만 원을 갚아준 거죠. 그래서 뭐 H의 진술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처음부터 속일 고의가 있었다고 이제 이 재판부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피고인 A가 여러 업소를 운영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750만 원씩 13회에 걸쳐 9,750만 원을 지급하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망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판단인데, 뭐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항소를 했다고 하면은 항소심에서 사실 좀 판단이 달리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으니까, 아까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진실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판결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그 양형 사유에 보면은 뭐 이자를 지급했고 공소제기 이후에 8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 금액에 대해서 변제를 약속하는 공증서를 작성해 준 등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있는 점, 뭐 이런 점에 비춰 보면은 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건데, 뭐 이런 부분도 사실은 통상적인 사기꾼 새끼들이 하는 거에 비하면은 좀 그래도 양심적이라고 봐요. 어쨌든 간에 돈을 갚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고, 뭐 돈이 없으니까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변제를 약속하는 등 뭐 노력이라도 한 모습을 보면은, 뭐 그런 걸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항소를 했다고 하면은 항소심의 판단은 좀 달라질 여지도 있다고는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특히 투자 사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실제로 사기가 인정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는, 이게 기망의 고의가 돈을 빌릴 당시 있었냐 없었냐, 돈을 빌릴 때 이 사람이 속이려고 했냐 안 했냐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사기꾼들은 돈을 빌린 다음에 처음에 이자를 좀 갚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자를 안 갚는 수법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이 사건에서 좀 한번 봐볼 만한 게 지금 이 판결문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지금 이 사건 피해자 이전에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줬던 H로부터 2억을 차용하면서 이자를 매월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근데 이제 이게 2억을 빌리면서 이자를 8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보면은 그러면은 1년에 이자가 9,600이잖아요. 12개월로 하니까. 이게 800하면 뭐 9,600이죠. 그러면은 2억에 9,600만 원을 2억으로 나누면은 이게 48%예요. 연이율이 48%인데 이게 이자제한법 위반이라고요. 이게 지금 이자제한법을 보면은 여기 이자제한법이라고 있는데 최고 이자율 25%를 초과하면 안 되는 걸로 이제 법률에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자제한법 8조를 보면은 2조 1항에서 정한 최고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이자제한법을 위반해서 고율의 이자를 받는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그 투자 사기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면은 이게 뭐 아까도 전제했듯이 사기꾼이라고 치면은 사기꾼들이 이렇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렸다가 안 갚는데 나중에 돈을 안 갚고 나서 피해자가 항의를 하면은 너도 이자제한법 위반이잖아. 너도 그러면 고소 당해. 하면서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네. 그렇게 협박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너무 고율의 이자를 약정을 하고 돈을 빌려준 거에 대해서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인식을 하고 돈을 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기 수법이 피해자들에게 자기 와이프 이름으로 운영하는 식당 사업에 투자를 해라. 그래서 식당 매출이 7, 8천 가량 된다. 임대료도 1,000만 원 이상 나온다. 그러니까 충분히 돈을 갚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로 해서 그 돈을 빌리는 건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가령 이런 것들은 실제로 뭐 식당의 이름을 알아서 식당이 어딘지 한번 가보는 방법이 있겠죠. 돈을 빌려주기 전에 식당에 가서 실제로 장사가 잘 되는지 이런 걸 한번 따져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거보다 더 명확한 거는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식당이 그렇게 잘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 매출 자료 같은 걸 좀 서류로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가령 뭐 세금을 낸 내역이라든지 매출 내역 같은 거를 서류로 가져와라. 내가 그걸 보고 실제 그 식당의 수익이 그 정도 나면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자기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실제로 그렇게 장사가 되는 사람이면 못 갖다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식당이 장사가 잘 된다고 하면서 서류 가져와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서류 못 가져오면 사기꾼인 거예요. 그거는 안 그러겠어요? 있으면은 당연히 갖다 주겠죠. 뭐 저렇게 돈을 많이 벌면 사실 투자를 저렇게 고율의 이자를 주고 투자를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사기꾼들이 돈을 빌려주라고 하면서 이렇게 현혹하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서류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서류를 안 주면은 그건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 그 확인을 못 시켜주면은 그 새끼들은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사실은 더 제일 좋은 거는 담보를 받는 거죠. 돈을 빌려줄 때는 담보를 받는 게 제일 좋은데 통상 이렇게 고율의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못 하니까 이렇게 이자를 많이 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담보를 달라고 하면은 담보 제공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결국에는 피고인 1 같은 경우에는 편취액이 2억 5,750만 원인데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그래서 이걸 월급을 해보면 한 1,839만 원 정도 되네요. 근데 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 피해 변제가 좀 됐으니까 뭐 그런 거는 감안하지 않고 그냥 러프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피고인 2 같은 경우는 뭐 편취액이 3,500만 원 인정됐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근데 이거를 뭐 사실은 공범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편취액을 이렇게 개인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 거는 정확히는 이유는 모르겠네요. 약간 그렇게 해서 돈 빌려 주실 때 특히 이제 투자 관련해 가지고 돈 빌려 줄 때는 그 투자하라고 하는 대상이 있으면은 그 투자 대상과 관련된 서류를 달라고 하세요. 서류, 뭐 사업자 등록증이든 매출 내역, 뭐 세금 신고 내역,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실제로 뭐 장사가 잘 된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식당이 잘 된다고 했으니까 가서 한번 봐봤으면은 아마 실제로 그 장사가 판결문 상으로는 채무가 많고 직원 월급도 밀려 있는 상태라고 했으니까 아마 실제로 가서 봤으면 장사가 그렇게 잘 되진 않았겠죠. 그리고 담보를 받을 수 있으면은 당연히 담보를 받는 게 좋고, 만약에 담보를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제일 확실하고 좋겠지만 뭐 담보를 못 받는다고 하면은 뭐 공증을 받거나 뭐 채용증에 대해서 공증을 받거나 또 재소전 화해라는 제도가 있어요. 재소전 화해. 이거는 이제 보면은 재소전 화해란 민사 분쟁에 대한 소홀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이 재소전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사실 이게 뭐 아주 일반적으로 뭐 사람들이 널리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재소전 화해라는 제도를 잘 이용하면은 돈을 빌려줄 때도 나중에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때 실제로 이 재소전 화해를 받아놓으면은 소송을 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재산만 있으면은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실제 권리 보호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3억 정도를 빌려줬는데 3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이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 상대방한테 재수전 화해나 뭐 공정증서 같은 공정을 받아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상대방이 그걸 안 들어준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상한 거라고 보셔야죠. 실제로 갚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걸 못 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보통 그런 요구를 했을 때 안 들어준 사람은 좀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늘은 이상으로 어떤 이 투자 사기,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서 돈을 갚지 않는 경우, 그 경우에 대한 판례를 한번 봐봤습니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